전쟁과 굶주림, 둘 중 어느 것이 더 무서울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전쟁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포탄이 날아다니고 도시가 폐허가 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 공포.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전쟁보다 굶주림으로 더 많은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식량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집니다. 문명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세계 4위의 경제 대국 일본이 바로 그 무너짐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일본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평균 농부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70세입니다. 평균이 70세라는 말은 절반이 이미 70고개를 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체 농부 가운데 60세 미만이 겨우 5명 중 1명뿐입니다. 나머지 4명은 환갑을 훌쩍 넘기신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 대부분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도시로 떠난 지 오래됩니다. 도시에서 더 나은 직장을 찾은 자녀들은 농촌으로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자녀들도 이제 스스로 은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000년만 해도 일본의 농가 수는 240만을 넘었습니다. 지금은 그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현재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2039년에는 남아있는 농부들의 평균 나이가 84세가 됩니다. 84세, 그게 바로 일본의 평균 수명과 일치하는 숫자입니다. 무슨 뜻인지 느껴지십니까? 앞으로 15년 안에 일본의 농업이 사실상 소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이 노인 농부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날까지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는 낙관적인 전제 위에서조차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미국 농부 평균 나이도 58세고 호주도 63세야. 기계화되고 자동화되면서 농업 종사자가 줄어드는 건 모든 선진국이 겪는 과정 아닌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1880년대 미국 인구의 절반이 농업에 종사했습니다. 지금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식량 생산량은 그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트랙터, 화학비료, 정밀 관계 시스템. 사람 손은 줄었지만 먹을 것은 넘쳐납니다. 이른바 옥수수 왕국이라 불리는 아이오와주도 농업 인구 비율은 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전 세계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본도 그냥 그 흐름을 따르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서 일본의 이야기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울산에서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셨던 임경자 씨, 올해 68세이십니다. 오랫동안 식재료를 직접 고르고 직접 손질해 음식을 만들어 오신 분이라 먹거리에 대한 눈이 남다릅니다. 그분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다는 딸기 하나가 5만 원이더라고. 예쁘긴 정말 예쁜데 내가 매일 쓰는 딸기랑 맛이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 하고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그 딸기 하나가 일본 농업의 현실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일본 농업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일 정도로 비효율적입니다. 자동화와 로봇공학으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농업만큼은 마치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역사 속에 답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에서는 대대적인 토지개혁이 단행됐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지만 농사는 짓지 않던 부재지주들이 강제로 농지를 팔아야 했고 그 땅은 잘게 쪼개져 소작농들에게 분배됐습니다. 가난한 농민에게 땅을 돌려준다는 처음의 뜻은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일본의 농지는 세계에서 손꼽히게 작은 단위로 나뉘어 버렸습니다.
일본 농가의 평균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8헥타르, 7에이커 정도입니다. 미국 농가 평균은 187헥타르, 462에이커입니다. 일본 전체 농지의 10%를 한자리에 다 모아봐야 미국 텍사스에 있는 킹 렌치 농장 하나에 채 미치지 못합니다. 규모가 이처럼 작으면 기계화도 어렵고 비용도 올라갑니다. 농업은 본질적으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트랙터 한 대를 샀으면 엿밭도, 또 그 엿밭도 함께 갈아야 본전이 나옵니다. 7에이커짜리 작은 땅에서는 그런 계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리적 조건도 한몫했습니다. 일본은 캘리포니아 주보다 면적이 작고 국토의 대부분은 산지이거나 이미 개발된 땅입니다. 경작 가능한 토지가 약 400만 헥타르 남짓입니다. 미국은 그 수백 배에 달합니다. 출발선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땅이라도 일본 특유의 장인 정신과 정밀함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도 기술로 승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다릅니다. 일본 농부 대부분은 전업농부가 아닙니다. 부업으로, 은퇴 후 소일거리로, 어떤 분들은 거의 취미처럼 농사를 짓습니다. 일본의 기후는 이모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같은 땅에서 1년에 2번 수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농부들이 1년에 1번, 어떤 분들은 그마저도 해내지 못합니다. 정성스럽게 가꾼 동네 텃밭을 상상해보세요. 애정이 넘치고 손맛이 살아있고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그 텃밭. 그게 바로 지금 일본 농업의 현재 모습입니다. 수만 마리 닭을 한꺼번에 키우는 공장식 농장이 아니라 어르신이 지팡이 짚고 매일 돌보는 작은 밭, 그 음식은 분명 정성과 사랑이 가득하겠지만 1억 2천만 명을 먹여 살리기엔 애당초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글로벌 보건연구소가 동아시아 식량 안보 리스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고령화와 소농 구조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가에서는 식량 자급 능력이 10년 내에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본이 바로 그 가장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수입합니다. 엄청나게 수입합니다.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겨우 37%입니다. 개발도상국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이 먹는 것의 63%를 외국에서 사온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스스로 충분히 생산하던 쌀조차 점점 소비가 줄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빵, 요거트, 치즈를 더 많이 찾게 됐습니다. 1960년대와 비교하면 1인당 쌀 소비량이 절반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일본 쌀 한 봉지가 국내 마트에서 다른 쌀의 2~3배 값에 팔리는 것은 맛이 특별하기도 하지만 비효율에 따른 원가가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얹어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식량만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는 더 심각합니다. 일본은 원유를 사실상 전량 수입합니다. 인구가 인도의 10분의 1도 채 안 되는데 원유 수입량은 인도의 3분의 2에 달합니다. 그 대부분이 중동에서 옵니다. 일본이 전 세계에 자랑하는 도요타의 JID 생산 방식,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때에만 딱 맞춰 조달하는 그 방식은 창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탁월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공급망 어느 한 곳이라도 막히면 전체가 멈춥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전 세계 공장이 잠깐 흔들렸을 때 일본이 받은 충격을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그냥 감기 정도의 맛보기였습니다. 진짜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어느 정도 무역에 의존합니다. 한국도, 독일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무엇이 걸려 있느냐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게 세계화는 경제 성장을 위한 선택입니다. 더 싸게, 더 많이, 더 다양하게 가져오기 위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일본에게 세계화는 생존 그 자체입니다. 에너지 수입이 끊기면 불이 꺼집니다. 식량 수입이 막히면 굶어야 합니다. 대안도, 완충제도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의존입니다. 모든 선진국이 나름의 비교 우위를 살려 무역을 키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분야는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가운데 식량과 에너지 자립을 이 정도까지 포기한 나라는 일본 하나뿐입니다. 전쟁이 나도, 지진이 와도, 전염병이 돌아도 최소한 자국민은 먹여 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게 국가 안보의 가장 기본입니다.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그 최소한의 능력은 지켜야 한다는 판단을 모든 선진국이 해왔습니다. 딱 한 나라를 빼고, 그 나라가 일본입니다.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의 식량과 에너지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의미를 갖는 더 큰 맥락이 있습니다. 지정학적 현실입니다. 지도를 펼쳐 일본 주변을 보면 평온한 바다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얗고가 보입니다. 일본은 작은 섬나라입니다. 북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북한, 남쪽으로는 중국이 있습니다. 세 나라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 다 일본과의 관계가 복잡하거나 직접적으로 적대적입니다. 일본에서 불과 160km,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도 채 되지 않는 곳에 대만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정학적 불시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잠깐 일본 헌법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1946년에 만들어진 이 헌법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유지된 불변의 헌법입니다.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 국민은 국가 주권의 발동인 전쟁을, 그리고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 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 육해공군은 유지하지 않는다. 전쟁의 처참한 결과를 온몸으로 겪은 직후에 나온 다짐이었으니 그 마음만큼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비극이 없어야 한다는 절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이 만들어지던 1946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권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러시아도 없었습니다. 핵무기가 인류에게 등장한 지 고작 6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헌법만은 그때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해 봅시다. 식량은 외부에서 와야 합니다. 에너지도 외부에서 와야 합니다. 핵무장한 세 나라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위협에 맞설 군사적 선택지가 헌법으로 제약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한 나라에 동시에 해당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바로 지금의 일본입니다. 일본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진 않았습니다. 헌법을 재해석하면서 조금씩 방어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전투기, 탱크, 미사일도 보유하게 됐고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자위대라는 이름의 군대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교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의 방위비 증가 속도, 인도의 증가 속도, 미국의 증가 속도와 나란히 놓고 보면 일본의 증가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징병제도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울 의향이 있다는 국민 비율이 13%입니다. 중국은 89%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아베 전 총리도 끝내 헌법 개정에 실패했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위협 시나리오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중국이 대만을 봉쇄합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군함으로 해상을 막아버립니다. 이 경우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법적 근거가 가장 약합니다. 2015년 통과된 법률에서도 일본의 생존이 위협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무력을 쓸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는데
또 하나의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대만을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대만 봉쇄가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력 행사에 해당하는가? 지금까지 아무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명확합니다. 중국이 대만 해로를 장악하면 일본의 식량과 에너지 공급로도 함께 차단됩니다. 중동에서 오는 원유, 미국에서 오는 곡물, 동남아에서 오는 식재료, 모두 그 해로를 통합니다. 베이징이 대만을 조이면 도쿄도 함께 조여집니다. 그러면 일본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미국입니다. 지난 75년간 일본이 선택한 길이 그것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와 굳건한 우방이 되는 것. 미국의 보장 덕에 일본은 방위비에 큰 돈을 쓰지 않아도 됐고 식량 자급이나 에너지 자립에 투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세계 자유무역의 혜택을 가장 과감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국제경찰 역할에 대한 의지가 흔들린다는 신호는 최근 몇 년 사이 분명해졌습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가장 먼저 찾아간 세계 지도자가 아베 전 총리였습니다. 황금 골프채를 들고 갔습니다. 2025년에는 일본 총리가 황금 사무라이 투구를 선물로 들고 두 번째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하겠다고 했고 괌에 자위대를 보내도 좋다고도 했습니다. 이것이 외교적 의례입니까? 아니면 선택지가 없는 나라의 절박함입니까? 일본이 가진 카드는 하나뿐입니다. 미국 곁에 붙어 있는 것,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본 이야기가 남 이야기처럼 들리신다면 잠깐 멈추고 생각해주세요. 한국 농부의 평균 나이가 이미 67세를 넘어섰습니다. 일본과 불과 3년 차이입니다.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약 45%. 일본보다는 높지만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자급률은 한 자릿수입니다. 밀도,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은 원유의 97% 이상을 수입합니다.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그 모든 것을 돌리는 에너지는 전적으로 외국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국의 상황은 일본보다 더 직접적입니다. 일본은 바다가 완충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급속히 군사력을 키우는 중국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일본도 75년간 미일 동맹이 튼튼하다고 믿었습니다. 동맹은 그 자체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면서 함께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시간이 조금 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있을 뿐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10년 후, 20년 후의 한국을 결정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본의 이야기가 경고라면 우리는 그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 번째는 식량 안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식량 자급률은 농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의 문제입니다. 전쟁이 나도, 대형 재난이 닥쳐도, 전염병이 세계를 휩쓸어도 자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세계 모든 선진국이 비용이 더 들더라도 국내 농업을 유지하는 게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본은 그 판단을 하지 않은 유일한 선진국이었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입니다. 고령화된 농촌, 줄어드는 농가, 떠나는 젊은 세대. 이 현실을 농부 개개인의 의지만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드론, 토양 센서, 자동화 관계 시스템,
이미 한국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스마트팜 기술이 더 빠르고 넓게 보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업 지원이 아니라 국가안보 투자입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다변화입니다.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에너지. 어떤 방향이 맞는지는 논쟁 중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에너지 공급을 한두 곳에 집중하는 구조는 위기에 취약합니다. 중동 원유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우리 경제가 흔들리는 그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보의 핵심 과제입니다. 네 번째는 자주적 방위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입니다. 동시에 방위 산업, 정보 역량, 사이버 안보를 스스로 강화해야 합니다. 단 하나의 동맹에만 모든 것을 의존하는 구조는 그 동맹이 흔들리는 순간 대안이 없습니다. 일본이 지금 몸으로 배우고 있는 교훈을 우리는 미리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균 나이 70세의 노인 농부들이 7에이커, 소농에서 파트타임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 37%, 에너지는 거의 전량 수입입니다. 새 핵보유국에 둘러싸여 있고 헌법으로 군사 행동이 제약됩니다. 가장 현실적인 위협에 대응할 법적 수단도 모호합니다. 그리고 75년간 모든 것을 지켜주던 동맹의 약속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황금 투구를 들고 우방을 찾아가야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은 일본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화의 달콤함에 취해 가장 기본적인 자립 능력을 포기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재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기술을 만들어도, 아무리 많은 차를 수출해도 먹을 것이 없고 에너지가 끊기면 버티지 못합니다. 세상이 안정될 때는 보이지 않던 그 취약함이 세상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우리는 아직 그 선택을 바꿀 시간이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국제보건연구소의 자료에서도 지적되었듯 식량 안보와 에너지 자립을 함께 강화한 나라일수록 지정학적 위기에서 회복이 빠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다음 세대의 한국을 결정합니다. 일본이 황금 투구를 들고 동맹국을 찾아가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지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 친구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더 알고 싶으신 내용,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